이번 영상에서는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거친 표현을 싫어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리고 베트남 정부 발표의 통계치나 숫자만 믿고 베트남 경제는 아직도 온전하며 플러스 성장이라고 긍정적으로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정면 반박. 베트남 경제는 죽어가고 있다. 경제나 주식 전문가들은 통계 수치나 현재까지의 추세를 들먹이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돈벌이가 될 것이다 라며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라고 부추기고 옆에서 바람질을 넣습니다. 그렇게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여태 들은 적이 없는 게 웃길 뿐이죠. 통계의 위험성에 대하여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수치를 단순히 조작하거나 일부만 조각내어 왜곡하면 본래 의도치를 180도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주특기인 공산당의 언론 발표나 통계를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또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0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의 맨 꼴등은 바로 북한, 그리고 중국, 이어서 베트남입니다. 이를 그냥 말로만 들으면 실감하지 못하겠지요. 쉽게 표현하자면 언론에서 하는 말은 자유 없이 전부 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가짜든 진짜든 그대로 받아 적어서 보도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례로 베트남 코로나 재확산 주범을 모두 중국인 미립국자로 알고 있지만 이 중국인들이 재확산 시켰다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100여 개 언론에서 일괄적으로 동시특보로 다루니 단 하루 만에 베트남 인민들은 중국인을 재확산 주범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비전문가들은 환율과 수출입 동향을 들먹이면서 엄청난 국가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주요 투자자들에게는 베트남의 경제 수준은 세계 해외 글로벌 기업이 굴리는 자금과 자산의 일부분도 안 될 뿐이며 일례로 베트남의 삼성 공장 일부가 들어왔다고 베트남 GDP 28%인 약 3분의 1 정도까지 기여를 해버린 것이 바로 그 방증입니다. 겨우 글로벌 대기업 투자 하나에 흔들리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국가라는 것. 그렇게 이러한 베트남의 성장이나 투자를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죠. 마치 베트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하고 있지만 현재 그 새가 거위인지 닭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베트남에 수많은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투자하면 좋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로는 세계적인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자본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그러한 투자 정도가 쌓인다고 베트남이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베트남은 코로나 여파로 순식간에 쓰러져 버린 경제 성장 동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9월 15일 국제선 재개를 한다고 발표한 상황이죠. 즉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후진국 개발도상국의 시골 국가가 맞으며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세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투자가 전부인 농업 국가일 뿐입니다. 베트남은 삼성이 들어오고 세계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인도를 비하하고 자국은 승용공이 많으며 투자 인프라가 좋다고 홍보하지만 현재 베트남 스스로 자국 수준을 자랑하는 것은 참 호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베트남이 타 국가보다 큰 장점이라고 뽑는 인적 자원과 지화 자원은 막상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죠. 베트남 1억 인구에서 나오는 젊은 인적 자원이 자랑이라면 인도는 인구가 14억이므로 그 가치는 14배라는 뜻인가요? 지하 자원은 실제 현재 경제 수준에 큰 도움이 될 정도도 아닙니다. 이제 베트남 경제가 코로나 이후 과거로 복귀하기가 힘든 이유를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국가 산업 구조를 뜯어 고쳐 선진국형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가 발전 원동력이 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거나 실제로 질이 좋나요? 또한 부족하지요. 내수시장 형성은 가능한 경제의 수준입니까? 현상 유지도 되지 않습니다. 세계 그 어느 국가와 견주어 뒤지지 않는 관광 인프라 경쟁력은 또 있을까요? 역시 수준이 부족하지요.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처럼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국가입니까?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없어도 너무 없는 나라라면 부동산이라도 똥값이어야 맞는데 중국에 쓸데없는 것만 배워서 거품은 낄 대로 끼고 베트남 인민들 중에 학생들은 방 한 개에 5명씩 생활하거나 방 한 개 2층 침대를 두고 8명씩 생활하는 현실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9천만 명의 인민의 평균 수입이 25만 원인데 아파트 값은 평균 1억 원이 넘으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베트남 시골 가보셨습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투자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장도 없습니다. 그냥 도시에서 땅값이 올랐다고 덩달아 올라 현재 5년 새에 10배, 20배까지 오른 곳이 많습니다. 대도시에는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붙여놓지만 미분양 분량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며 지난 10년간 약 350만 채라는 아파트를 미친듯이 지어댔지만 외국인 구매 비율은 약 2%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마치 외국인이 베트남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거품을 키우는 짓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관련
발전한 베트남 언론이 주로 거품을 확대 재생산하죠. 여기에 한국 부동산 업자들도 일조를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품은 보통 국가 스스로 고도 성장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적정 수준으로 꺼지거나 그 수준을 맞추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장은 개뿔이고 코로나로 타격받은 통계치조차 숨기고 있기 때문에 골아버린 상처를 더 크게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베트남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통계 수치를 숨기거나 왜곡시킬수록 현실을 피한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료해야 할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인건비 증가에 비하여 생산성이 더디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신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투자량이 점점 감소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게다가 심각한 빈부격차는 성장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고 인민의 사기를 꺾을 뿐입니다. 중국처럼 저가형 서민 자동차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자국 브랜드라고 내놓은 게 어떻게 현대 기아차보다 더 비싼 것일까요? 즉 베트남 공산당 500만 명을 중심으로 나라를 굴리겠다라는 것이며, 현재는 그러한 한계점을 뼈저리게 맛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거품이나 자동차 값을 올리고 물가 조절도 실패하고 있어서 질긴 돼지고기 길에서 파는 것이 1kg에 1만원 수준입니다. 9,500만 명의 평범한 인민들이 그냥 죽으라는 소리죠. 결국엔 타 동남아 국가처럼 발전한 한계를 지니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고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베트남에 방문한 1,800만 명 외국인이 없더라도 베트남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외 관광객이 매년 쏟아내던 약 30조 원이라는 엄청난 외화들이 막혀서 모든 상권들이 죽고 관련 종사자 100만 명이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인데도요. 돈은 돌아야 돈인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더 끼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더라도 500만 명의 공산당원들에게는 달콤한 사탕과 같거나 신경 쓸 일도 아니지만, 이 500만 명의 소비와 구매가 나머지 9,500만 명 인민들의 월 25만원 수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 위화감과 박탈감만 더 심어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산당 500만 명 위주로 돌아간 국가에서 심각한 빈부격차와 부동산 거품은 이제 내수 성장과 서민 기업들의 발전을 막고 서민 경제 또한 지금 초박살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은 수많은 국가들이 투자를 해오니 베트남은 분명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든 것을 중국처럼 훔쳐서 세득화라도 시키고 자국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입장인지도 모르고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의 베트남 경제와 인민들 수준에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수십 년간 받으며 경제를 일으킨다는 베트남 계획은 절대 오래가지 못할 큰 파도 앞에 모래성일 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코로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으며 사경을 헤매면서도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자 베트남 정부는 9월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을 대상으로 항공기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업인 위주일 것이며 체류 조건을 갖춘 교민들이 우선 대상이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인데 만에 하나 감염병에 걸리게 된다면 수백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의료시설 또한 열악한 현지 병원에 쏟아붓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관광객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특히 한국에게는 우선적으로 지난 여러 모욕에 대한 사과부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은 서열 3위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23일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위치한 닙슨 도서관 앞에서 한 연설이 국내외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30분 가까이 진행한 연설에서 그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50년여 추진해온 포용 정책의 종언을 공언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 내내 중국 정부 대신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썼다. 시진핑과 중국에 대해서는 각각 타상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더 이상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없게 됐다며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권을 겨냥한 결별선언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정권 교체에 미국이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을 바꾸기 위해 반체제 인사를 포함한 중국인들과 손을 잡고 자유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날 연설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최근 발언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르 FBI 국장은 최근 한 달여 사이에 경제기업, 이념, 간첩 활동 분야에서 각각 중국의 행태와 문제점을 강도 높고 상세하게 제기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연설은 이를 집대성한 결정판으로 평가된다. 특히 외교수장이란 직책이 무색할 정도로 직설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어조일색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연설에 대해서 미국에 되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대중 정책과 전략의 개막을 확실하게 선포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날 연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달라진 대중인식과 전략의 향방을 5개 키워드로 분석해본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의 세기가 아닌 자유로운 21세기를 우리가 누리려면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되며 그곳으로 되돌아가셔도 안 된다 고 말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중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포용정책의 혜택을 많이 입고서도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있는 국제사회에 손을 물었다. 포용정책은 중국에서 이끌어내려 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미국의 정책은 중국이라는 프랑켄슈타인을 낳았다. 메리 셀리가 1818년 쓴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는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을 창조해준 인간과 세계를 향해 복수를 자행하는 괴물이다. 오늘날의 중국이 자신을 도와준 미국과 서방을 공격하고 말살하려 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는 게 폼페이오 장관의 진단이다. 우리는 중국의 악성 공산주의에 승진했고 냉전 종식 후 승리에 도취했고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라는 말에 속았고 우리는 겁쟁이 자본주의자였다.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거듭 다짐했다. 이날 연설 장소는 1972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 공산 중국을 처음 방문해 미중 수교 1979년을 끌어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기념해 만든 곳이다. 포용정책의 태동 현장에서 다시 48년 만에 국무장관이 공식 연설을 통해 그 종식과 새로운 정책의 본격 점화를 대내외에 전명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적 약속을 수시로 깨면서 이를 세계 지배의 통로로 삼고 있는 중국을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와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며 차가운 대중인식을 가감없이 표출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며 시진핑 총서기는 파상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짜 신봉자임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 공산당 통치자들의 궁극적 야심은 미국과의 기억이 아니라 미국을 습격하는 것이다. 그는 연설에서 중국군과 기업, 학자유 학생 상사원 등에 대한 견해도 분명하게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다. 그 목적은 중국 국민 보호가 아니며 CCP 엘리트들의 절대 통치 유지와 중국 제국의 확장에 있다. 중국 기업과의 비즈니스는 다른 기업 거래와 똑같을 수 없다. 중국 기업은 독립된 이 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산당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애써 많은 이익을 남길 필요도 없다. 많은 중국 유학생과 상사원 주재원들은 미국의 지식 재산을 훔치기 위해 미국에 와 있다. 미국과 전 세계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중인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에 미국이 앞장서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말했다. 미 육군 복무를 거쳐 연방하원 의원과 사이어 국장, 국무장관 등으로 일하면서 내가 배운 것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가장 큰 거짓말은 14억 중국인을 위한다는 것이다. 이 14억 명은 오히려 감시받고 억압받고 말할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를 위한 대화 모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대화가 달라져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주일 전 하와이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양제츠는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모두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과거 미국 정부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중국 공산당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절대 그러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구소련을 다룰 때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선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고 했다. 미국이 중국의 수사와 선전 공세에 농락당하지 않고 강력한 압박 전략을 펴겠다는 결의인 것이다. 중국이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자업자득 탓이 크다며 폼페이오는 이렇게 밝혔다. 중국은 우리의 소중한 지식 재산과 사업 기밀을 훔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경제와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유세계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독재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공산당은 어떤 외국의 적보다 중국 국민들의 정직한 의견을 무서워한다며 중국 공산당과 분리된 자유를 사랑하고 역동적인 중국 국민들과 관여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과속 경가했다. 우리는 대만에 있는 친구들을 덜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간의 홀대를 반성하기라도 하듯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연설장의 천안문 시위 사태의 주역인 왕당과 1970년대 이후 민주주의 운동가인 웨이징성 등을 초대. 앞으로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인권 공세를 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을 바꾸는 것은 중국 국민들만의 사명이 아니다. 이제는 자유국가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고도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중국 공산당의 투명성과 상호주의 책임성을 요구해야 한다. 자유세계는 이 새로운 독재에 맞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나라들의 새로운 그룹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을 결성할 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우리